안녕하세요. 저는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신경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구혜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뇌 쪽에 있는 뇌혈관 쪽에 생기는 병변을 치료하는 의사로서 특히 뇌 안에 있는 뇌졸중, 특히 막혀서 생기는 허혈성 뇌졸중이나 터져서 생기는 출혈성 뇌졸중을 치료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외과적으로 수술적인 치료도 하지만은 시술로도 환자분들 많이 치료하고 있습니다. 뇌출혈과 뇌경색은 우리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뇌혈관 질환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뇌경색은 뇌 쪽에 피를 공급하는 동맥 쪽에 혈관이 폐색이 되면서 머리 안쪽에 피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뇌경색이라고 하고요. 뇌출혈은 뇌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터져서 생김으로써 뇌 혈관 바깥쪽으로 피가 새 나오는 걸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허혈성 뇌졸중, 출혈성 뇌졸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특히 이제 출혈성 뇌졸중 환자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출혈성 뇌졸중 중에 가장 많은 위험한 질환으로서는 뇌동맥류라는 질병이 있는데요. 뇌동맥이라고 하는 거는 뇌 쪽에 피를 공급해주는 상수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동맥인데, 그 동맥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염증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외적인 인자들에 의해서 혈관벽이 약해지면 그것이 혈관벽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그런 병을 우리가 뇌동맥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임상에서 접하는 많은 뇌동맥류 환자들은 터져서 오는 환자도 있고 터지지 않고 그냥 우연하게 발견돼서 오는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터지지 않아서 오신 환자분들은 요즘에 우리나라는 건강검진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냥 우연히 발견된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겠고요. 뇌동맥류가 터질 경우에는 극심한 두통을 느끼게 되고 간질이라든지 의식 저하로 병원에 내원하게 됩니다. 뇌동맥류가 파열이 되면 약 30% 환자들은 사망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보통은 20%는 급사하거나 10% 정도는 치료 과정 중에 사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한 30% 정도 환자들은 와상 상태로 병상에 누워 계시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나머지 이제 30-40% 환자분들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면서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뇌동맥류 환자분들은 터졌을 때 출혈 양에 의해서 환자분의 예후가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터지는 그 순간에 잠깐 출혈이 되고 멈추는 경우에는 비교적 의식이 있는 상태로 두통만 가지고 응급실로 내원할 수도 있겠지만, 출혈량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뇌지주막하 출혈이라는 출혈로 동맥류가 파열되면 오게 되는데, 그 뇌지주막하 출혈은 어느 한 곳에 피가 고이는 게 아니고 뇌 전반적으로 피가 퍼져버리기 때문에 출혈을 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뇌압 상승을 일으키겠고, 그것 때문에 뇌 쪽으로 피가 공급이 잘 되면서 나쁜 경우에는 뇌사로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뇌동맥류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터지는 경우에는 극심한 두통이 생깁니다. 평소에는 느껴보지 않았던 여성 같은 경우에는 산통보다 더 심하다, 이런 정도의 심한 두통이 오고요.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순간적인 두통, 이런 것들이 생긴다 그러면 동맥류가 파열됐을 가능성이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커지는 그런 현상 때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 터지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그 전에는 잘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끔 두통이나 어지러움증으로 찍어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은 동맥류 때문에 두통이 생긴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그 동맥류를 어떤 증상으로 또한 징후로 발견하기라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건강검진이라든지 어느 일정 수준의 나이가 되거나 본인이 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그 이외에 술과 담배를 즐겨 하시는 분이라면 검진 목적으로 혈관 검사를 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뇌동맥류는 크게 치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개두한다고 하죠. 머리를 열어서 두피를 절개하고 뼈를 열어서 혈관을 잘 박리를 합니다. 혈관을 박리해 가지고 그쪽에 있는 동맥류를 노출시켜서 클립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목 부분을 찝어냅니다. 찝으면은 뇌동맥류로 혈류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뇌동맥류의 결찰 수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외과적인 수술 방법적으로 치료했던 굉장히 오래된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이제 그 이외에도 요즘에는 이제 코일 색전술이라는 걸 많이 합니다. 다른 말로는 혈관 내 수술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코일 색전술은 머리를 열지 않아도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대퇴부 쪽에 있는 혈관을 잡아서 대퇴부 동맥을 잡아서 관을 올려가지고 동맥류 안에 미세 도관을 삽입한 다음에 그 도관 안쪽으로 백금으로 만든 코일을 안에 넣어가지고 동맥류 안으로 혈류를 차단하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예전에는 장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환자분을 선별적으로 치료하였지만 요즘에는 코일도 많이 좋아졌고 뭐 스텐트라든지 그 이외에 웹이라든지 많은 디바이스 장비들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최근에는 뇌동맥류의 거의 90%는 코일 색전술로 치료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뇌동맥류 환자가 실질적으로 외래에 왔을 때는 제가 치료하는 환자보다는 치료하지 않고 경과를 보는 환자들이 지금 더 많습니다. 뇌동맥류를 치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세 가지를 봅니다. 크기, 모양, 위치, 세 가지를 보는데요. 어떤 부위는 동맥류가 5mm 정도 돼도 위치가 너무 안정적이고 모양이 나쁘지 않으면 경과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환자분의 니즈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되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3mm만 돼도 모양이 안 좋고 위치가 안 좋으면 치료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위치, 특히 전 교통동맥이라고 하는 위치라든지 후순환계에 있는 척추동맥이나 기저동맥에 있는 그런 뇌동맥류는 다른 부위에 비해서 파열의 위험성이 많이 높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임상에서 3mm 이하의 뇌동맥류가 파열돼서 오시는 경우에는 대부분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위치에 있는 동맥류입니다. 그래서 뇌동맥류가 진단이 되면 반드시 꼭 치료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코 크기나 모양이나 위치를 보고 상담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뇌동맥류는 가족력이 있는 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가족성 뇌동맥류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요. 환자분이 이렇게 특히 친족 중에 2명 이상이 뇌동맥류를 진단을 받으면은 저희가 가급적이면은 친지들은 다 검사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족성이 중요한 이유는 가족성 뇌동맥류가 있는 환자분들은 당연히 유병률도 높겠고요. 또한 실질적으로 파열의 위험성이 이런 걸로 상대적으로 높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검사를 다 하실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검사 자체가 굉장히 어렵지는 않습니다. 외래 오시면 CT나 이런 걸로 얼마든지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성 뇌동맥류가 아니다 하더라도 어떤 특별한 유전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임상에서 흔히 보는 거는 다낭성 신장질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뇌동맥류를 이완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돼 있고, 실제로 가족력이 있고 그런 다낭성 신장질환이 있고 이런 분들은 특히 조기에 파열되거나 좀 작을 때 파열되거나 이런 위험성이 확률적으로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전성 질환,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유전성 질환들이 있지만은 그런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하고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치료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뇌동맥류의 위험 인자는 아주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고혈압과 연관성이 굉장히 높은 걸로 되어 있고요.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굉장히 빈도가 높습니다. 1.6에서 1.7배 정도 여성이 더 많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폐경 이후에 호르몬의 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뇌동맥류의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되어 있고, 일반적인 혈관성 위험인자들이 있습니다.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고지혈증, 특히 술, 담배 같은 경우에도 뇌동맥류의 위험인자로 되어 있고, 특히 젊은 여성이나 젊은 남성 같은 경우에도 뇌동맥류의 파열로 많이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20대, 30대 환자분들은 검진을 많이 하지 않지만 터져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특히 담배를 이제 어렸을 때부터 피시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동맥류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동맥류의 후유증, 그러면 이제 뭐 터져서 오시는 분과 비파열 환자를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터져서 오지지 않은 그냥 우연히 발견돼서 코일 색전술이나 수술적 치료를 하시는 경우에는 사실 일반적인 합병증률은 보통 2에서 많게는 4% 정도 어떤 미세한 뇌경색이라든지 어떤 유증상에 그런 뇌경색이 올 수 있다고는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 임상에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아마 대부분 병원에서는 1% 이내의 어떤 합병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일 색전술 자체가 과거에는 장비라든지 이런 게 한계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장비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비파열 뇌동맥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 이후에 어떤 후유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는 1%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시술이고 위험성이 높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터져서 오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히 다릅니다. 터졌을 때의 그 출혈의 양에 따라서 예후가 결정이 되고요. 예전에 제가 신경외과 처음 시작했던 2006년이나 지금이나 20년이 흘렀지만 후유증에 대한 거는 터졌을 때의 그 환자분의 상태만큼은 별로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그만큼 터졌을 때 그 출혈량에 따라서 예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보통 30%는 돌아가시지만 이제 30% 정도는 이제 침상생활을 하시게 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많은 후유증을 안고 사시는 경우가 많고요. 초반에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동안 열심히 재활을 통해서 거동이라든지 인지가 좀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침상생활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2차적으로 생길 수 있는 뇌경색이라든지 또 이제 수두증에 의한 뭐 이런 그 거동장애나 인지장애나 대소변장애 이런 것들을 좀 단락수술이나 이런 통해서 해결해 준다면 후유증을 좀 줄일 수 있겠지만 출혈 자체의 후유증은 아마 큰 후유증을 갖고 사시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모든 걸 다 이렇게 없앨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뇌동맥류를 진단을 받으면 많은 환자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뭐 불안감이죠. 내가 왜 이런 병이 생겼나라는 고민도 많이 하시고 특히 뇌와 심장의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심적으로 불안하시고 힘든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일단은 뇌동맥류는 아까도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의 어떤 결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전문의와 상의해서 충분한 고민을 하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시고 수술에 임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99%는 환자분이 다 잘 됩니다. 보통은 3박 4일 정도 있다가 다 퇴원을 하시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치료가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